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캐시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정비 예정구역, 그 중에서도 재개발 관련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왔는데,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재건축 관련된 규제 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진행을 가로막았었던 3대 규제라고 불렸었던 안전진단,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이 모든 규제들이 최근 몇 달 사이에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많았었던 재건축 단지 위주로 뚝 끊겼던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고 많이 하락했었던 호가가 비교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목동 재건축 단지 분석을 해보면서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요. 안전진단 완화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던 규제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 안전성과 주거 환경, 그리고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마지막으로 비용 분석까지 4가지 항목에 대한 가점을 매겨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재건축 시급성을 평가를 하는 제도죠. 그 중에서도 여태까지 가장 많이 문제가 됐었던 것이 연식이 충분히 찼음에도 불구하고 D등급 조건부 재건축 단계까지도 진행을 못하는, 그래서 A, B, C등급, 보통은 C등급이 많이 나오는데 이 C등급에 머물러 있었던 단지들이 파격적으로 D등급, 조건부 재건축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목동 재건축 단지들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면 평가 금액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종후 시점의 자산 가격 대비해서 많은 차익을 낼 경우에 그 차익의 최고 50%까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땡겨서 납부하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실행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의 비난 그리고 분노를 샀었던 그런 규제죠. 그래서 그 규제가 초과이익이라고 하면 정상이익, 그러니까 정상가격 상승분과 들어가는 재건축 관련 비용들, 이 비용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초과이익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발생을 했었는데, 이 상한액이 1억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 내야 되는 초과이익 환수 부분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규제 지역과 동시에 강남 3구 용산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해지를 해버렸다는 점이죠. 그래서 민간 택지에서는 민간이 원하는 분양가를 설정을 해서 분양가를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는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 입장에서 많은 이익을 본인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무한정 높은 금액으로 분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로는 시장 분위기가 분양장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분위기고, 두 번째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보증공사에서 제시하는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목동 같은 경우에는 준강남급 정도 수준의 분양가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단지별 사업성 분석에 앞서서 입지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는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양천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영등포구와 맞닿아 있고요. 서울의 서남부 권역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많은 업무지구들과의 연계성이 꽤나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5호선을 통해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또 넘어서 시청, 광화문 권역까지도 한 번에 출퇴근할 수 있는 권역이죠. 또 거리상으로는 마곡지구와 상당히 가깝습니다. 마곡지구가 바로 옆에 있는 강서구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와의 출퇴근 용이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한 가지 단점을 좀 꼽자면 굉장히 넓습니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가 26,000여 가구라면 일반적인 2기 신도시 정도 사이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넓은 권역에 지하철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남부 권역의 가장 취약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9호선도 상당히 거리상으로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호선이 그나마 접근성이 좀 용이하죠. 목동역과 오목교역을 통해서 많은 지역과의 연계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중심부를 통과하는 노선이 하나가 더 있었으면 강남권과 비슷하게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은 듭니다. 물론 이제 재건축이 완료되면 5만 가구가 넘어가는 아주 넓은 아주 많은 세대수를 자랑하는 신도시로 탈바꿈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인구에 맞춰서 일부 이런 교통적인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목동 단지들이 유명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학군이겠죠. 서울에서는 가장 좋은 학군 몇 가지를 꼽자면 강남권 8학군 그리고 이 목동을 두 번째 손가락에 꼽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목동에 위치해 있는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좋은 학교로 진학 보내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또 학부모들의 선호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또 학원가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저렴한 전세로 이 목동 지역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의 수요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차가 30년 차를 넘어서 거의 40년 차에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를 보면 전세가가 꽤나 잘 받쳐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나 높은 전세가를 활용을 해서 갭 투자 금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사업성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을 꼽자면 이 모든 단지들이 전부 다 재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가능하다를 넘어서 서울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업성이 좋은 용적률을 자랑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가장 먼저 효과를 미친 것이 바로 이 목동 신시가지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지별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지부터 보시면 1단지의 현재 용적률은 123%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일반적인 용적률이 거의 다 150%를 넘어가거든요. 거의 200%를 넘어가는 음마 아파트 같은 데들도 현재 재건축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목동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대 규모도 꽤나 큰 편입니다. 1880여 세대.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만 된다고 하면 3000세대급이 넘는 재건축 단지로 탈바꿈이 하게 되겠죠.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다른 모든 지역들에 대비해서는 조금 선방하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거래가 많이 없는 재건축 단지들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지역들이 보통 30% 가까이까지 하락한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꽤나 가격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처럼 굉장한 불장, 작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이어졌었던 불장에서는 평당 지분가가 9천만 원을 넘어서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꽤나 가격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약 7,500에서 8천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한 8천만 원 정도를 현재 지분가 정도 수준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평형대별, 단지별 차이는 존재를 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8천에서 9천 정도가 현재 지분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단지도 1단지와 비슷하게 현재 용적률이 124%, 그리고 단지 규모도 1640여 세대, 1단지와 상당히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가격 흐름 역시도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들보다는 그래도 가격적으로 좀 방어는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건축 단지가 원체 금액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분가로 봤을 때도 1단지와 큰 차이는 없는데 평당 8,000대 정도 수준에서 최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 세대 평형 구성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은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7단지를 보겠습니다. 7단지는 가장 신시가지 단지 중에서 비싼 단지입니다. 그 이유는 신시가지 전체 단지 중에 가장 중심부 그리고 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인데요. 7단지 같은 경우 현재 용적률이 125%, 그리고 세대 규모는 2,550여 세대 정도가 됩니다. 현재 가격 추이를 한번 보실게요. 가격 추이 같은 경우에도 7단지 역시 굉장히 높은 가격 추이를 보이고 있고 지분가 역시 8,000대를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7단지가 가장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는 그런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지분가가 1억 가까이 수준까지 거래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뒷단지들로 가볼게요. 이렇게 앞단지, 뒷단지로 나눠서 부르는 이유는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행정구역상 양천구 목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뒤에 있는 8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신정동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8단지부터 14단지를 뒷단지, 그리고 1단지부터 7단지를 앞단지 이렇게 부르고는 하는데, 재건축적인 사업성 측면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존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용적률 수준 같은 경우는 크게 편차는 나지는 않습니다만, 뒷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분양을 할 때 앞단지보다는 조금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차라던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봐야겠지만, 큰 편차는 없어도 일부 약간 소폭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단지 같은 경우에는 8단지 역시 현재 굉장히 높은 금액에서 거래가 끊긴 상태로 이어지고 있고, 나머지 평형대도 비슷합니다. 지분가로도 8, 9천대, 그리고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쭉 이렇게 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9단지를 보시자면 9단지도 동일할 텐데요. 9단지는 현재 정보를 보시자면 현재 용적률이 133%, 그리고 단지 규모는 2000여 세대급의 단지입니다. 그래서 9단지 가격대 추이를 한번 보시자면 높은 금액 수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보합세, 강보합세라고 보여지는데요.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10단지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자면 10단지 현재 용적률 123%, 세대 규모도 2100여 세대,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가격 추이는 조금은 하락하는 거래들이 한두 건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른 지역처럼 하락되는 거래가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면 그냥 약보합세 정도 수준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분가로 봤을 때는 앞단지보다는 조금은 저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앞단지 같은 경우는 비싸면 7단지는 평당 1억도 실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 뒷단지 같은 경우는 평당 한 7천대, 그리고 높아봤자 8천 초반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다음으로 11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1단지 현재 용적률 120%, 그리고 전체 세대 규모는 약 1600여 세대 가까이 되네요. 11단지 같은 경우 현재 가격 추이를 좀 보자면 꽤나 많이 빠진 거래도 일부 존재는 하네요. 이게 작은 평수인데 60제곱미터거든요. 전체 금액대로 봤을 때는 12억 이상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10억 미만까지도 이런 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고는 있네요. 하지만 이런 거래들이 최근에는 직거래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거래를 전부 다 실제 모르는 사람끼리 정상적으로 체결된 거래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지분가로 봤을 때는 8천 넘어서도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하락을 했네요. 6천대에서 7천대 한 초반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2단지입니다. 12단지 현 용적률 119%, 그리고 전체 세대 규모는 1860여 세대 정도가 되네요. 가격적인 흐름을 좀 보시자면 12단지 가격은 꽤나 버티고 있습니다. 앞서 봤었던 11단지가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높게 거래된 수준에서 많이 하락하진 않고, 거래는 없지만 좀 버티고 있다. 지분가도 한 8천대 정도 수준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13단지를 보시자면 13단지는 용적률이 꽤나 높습니다. 현재 159%의 세대 규모는 2280여 세대 정도. 그리고 가격적인 추이를 한번 보시자면 조금은 미끄러졌네요. 많이 버티고 있는 단지들보다는 좀 미끄러졌고, 지분가 같은 경우는 7천대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 6천대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4단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 역시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용적률이 146%, 세대가 굉장히 큰데 3,100여 세대 정도 규모의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 추이를 한번 보시자면 14단지
여기 역시도 꽤나 미끄러진 거래가 한두 건씩 존재를 합니다. 일반적인 추세상으로는 이렇게 그려진 이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한 16, 7억대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분가로 봤을 때는 한 7천 가까이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한 6천대 정도 수준이겠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업성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성 분석은 기존의 툴과 동일하게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재건축이니만큼 기존 조합원들이 전부 다 공동주택,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평형 구성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난 평형대를 한 채씩 분양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 평형을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지만 최근의 분위기로 한번 미루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너무 높게 올라간 금리와 또 증액된 공사비로 인해서 이 두 채를 분양받았을 때 일부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고정 비용이 늘어나 버린 이런 상황에서 두 채를 분양받아서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합원들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두 채보다는 한 채를 분양받고 뭐 일부 남는다면 청산을 현금으로 받는 쪽으로 제가 한번 구상을 해봤고요. 또 나머지 세대들, 남게 되는 일반 분양 세대들은 24평 정도 그리고 넓어봤자 한 33평 정도 사이즈의 일반 분양분으로 세대를 많이 뽑는 쪽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야 조합원 분들의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분양가가 예상되는 7단지를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놓고 나머지 단지들은 입지적으로나 아니면 행정구역적으로나 조금씩의 편차를 둬서 뭐 많이는 아니고 약간씩의 편차를 둬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평가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현황으로는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분가 수준으로 약간씩의 편차를 두어서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단지부터 한번 보시자면 1단지는 현재 조합원이 1882명인데 전체 재건축이 완료가 되게 되면 4300여 세대 그리고 그 중에서 임대주택 650여 세대를 빼버리면 전체 분양 세대 수는 3659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세대 규모의 거의 2배 정도 수준인데요. 용적률은 300% 적용은 하지만 일부 기부채납, 조금의 기부채납이 발생을 할 것이고 또 상한 용적률까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약한 지어지는 추가적인 50%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 대비해서의 임대주택 비율이 한 8% 정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107% 정도의 비례율이 계산이 되고요. 평가 금액을 8천만 원 이상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500만 원씩을 조합원들에게 평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B2C 분석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정말로 뛰어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앞단지들도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그런 분석이 도출이 되는데요. 2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1640명인데 지어지는 전체 세대 규모는 4020세대가 넘어가고 임대주택을 빼게 되더라도 3400여 세대,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도 8천만 원, 8,500만 원으로 평가를 해줘도 이미 비례율이 100%를 넘어가는 상당히 좋은 사업성을 자랑을 합니다. 3단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3단지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평가를 해봤을 때 비례율이 110%, 4단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8,500 평가를 하고 분양은 한 4,8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100%가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업성을 보입니다. 5단지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해봤을 때 조합원 수 1848명 그리고 지어지는 총 분양 세대 수가 한 4200여 세대, 그래서 세대 규모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비례율로 따졌을 때는 111%, 어마어마한 수준이 나오죠. 6단지도 현재 조합원 1368명에서 늘어나면 분양 세대 수만 하더라도 2270여 세대, 비례율로 따졌을 때는 108%, 7단지 역시 110%의 비례율이 나타나고요. 현재 조합원 2250명인데 비해서 분양된 세대수는 4100여 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앞단지들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앞단지들이 전부 다 사업성이 훌륭하다. 그래서 이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대만 적정한 수준에서 물건을 잡을 수 있다면 상당히 훌륭한 투자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단지부터 14단지까지를 한번 볼 텐데요. 8단지부터 14단지라고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측면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되는 분양되는 가격 수준, 예상 분양가는 조금은 더 낮게 제가 설정은 해놨지만 그에 비해서 조합원들의 평가 금액 역시도 조금 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례율로 따지자면 한 100%를 넘어가서 한 100% 중반대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평당 지분가를 앞단지와 동일하게 가자면 조금은 비례율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현재 거래되는 수준에서 봤을 때는 꽤나 높은 비례율을 자랑한다. 9단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 조합원 2,030여 명, 그리고 분양되는 전체 세대 규모가 3,800여 세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107% 정도의 비례율. 10단지 역시 현재 조합원 2,160여 명, 그리고 늘어나는 분양 세대 수가 전체 4,120여 세대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비례율로 따지면 108%. 11단지를 한번 보자면 현재 조합원이 1,600여 명이 조금 못 미치고 전체 분양되는 세대 규모가 2,600여 세대. 그래서 비례율로 따졌을 때는 한 108%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다음으로 12단지는 조금 비례율이 다른 단지들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편차가 차지를 하냐면 12단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약간 다른 단지들보다는 현재 세대 구성이 작은 평형대 위주로 돼 있습니다. 71제곱미터라던가 56제곱미터 같은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세대 평형 구성 자체가 다양하면서도 중대형 평형으로 형성된 단지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12단지는 너무 작은 평형으로 구성되어서 이 모든 조합원들에게 전체를 다 일반 분양을 조합원 분양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낮게 나왔다. 이렇게 유출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3단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전체 조합원 2,280명에 대비해서 늘어나는 세대 규모 3,400여 세대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102% 정도 비례율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13단지가 조금 낮게 나온 부분을 한번 유출을 좀 해보자면 13단지 같은 경우는 형제 용적률이 거의 160%에 달합니다. 나머지 단지들이 100% 초반대죠. 120%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높은 용적률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아무래도 조금은 적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2, 13단지가 조금은 적게 나왔다. 14단지 같은 경우도 현재가 3,100여 명의 조합원, 그리고 늘어나는 전체 세대는 4,700여 세대니까 다른 데보다는 조금 일반 분양분이 적게 나온 측면이 좀 있네요. 그래서 14단지도 단지 정보를 한번 보자면 14단지 현재 용적률이 146%, 그리고 세대 구성은 고르게 분포는 돼 있지만 작은 평형대가 조금은 많다. 그래서 아무래도 용적률이 다른 단지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별로 사업성 분석을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요. 이 사업성 분석에 이어서는 개별 투자자가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매입하게 됐을 경우에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목동 신시가지 7단지 27평짜리 중에서 저층을 매입을 하게 되면 공급 면적으로는 27평 정도, 전용으로는 21평, 대지 지분 역시 21평이 넘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기부 체납으로 한 5%를 내놓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분양은 38평짜리를 분양 신청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8평짜리를 285%의 용적률로 짓게 됐을 때는 필요한 대지 지분이 13.33평 정도. 그래서 그 중에서 기부 체납 후에 지분과 상계를 하게 됐을 때는 남는 지분이 6.91평이나 남게 돼요. 그래서 원체 무시무시한 대지 지분을 자랑을 하다 보니까 38평을 공급받더라도 6.9평 정도의 잉여 지분이 남게 된다. 그래서 이 잉여 지분과 예상되는 건축비를 상계를 시키는 겁니다. 평당 950만 원. 이거는 지상 지하 공사비를 합한 것이고 예상되는
필요재 경비라던가 금융비용 이런 부분도 일부 고려를 해서 좀 높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건축비가 한 3억 6천 정도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6.91평의 지분을 평당 8,500씩에 매각을 해서 5억 8천여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건축비와 상계를 시키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아니라 청산금으로만 2억 이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금액과 여기서 청산금, 현금으로 받게 될 금액을 상계시키게 되면 예상되는 총 투자 금액은 16억 7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게 됩니다. 투자 기간을 넉넉 잡고 한 10년 혹은 뭐 조금 더 많게 15년 정도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준공 후에 뭐 한 30억이 된다라고 감안하면 5.3%, 10년으로 기간을 줄이면 8%, 연수익률 개념으로 명목 8% 정도 수익률이 나오게 되겠죠. 조금 거래가 없고 가격이 하락하는 점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게 됐을 경우에도 5% 남짓의 연수익률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대에서 저층 27평을 잡을 수만 있어도 수익률로는 크게 나쁘지 않겠다. 물론 이제 이 보유 기간 동안의 가격적인 흔들림은 존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업성적인 측면과 투자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꽤나 괜찮은 그런 투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체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정신없이 넘어갔습니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를 정신없이 쭉 분석을 하면서 넘어갔는데요. 이것을 좀 정리해서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자면요. 재건축 전후 세대수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죠. 많은 경우에는 뭐 100%를 넘어가는 단지들도 허다하고요. 뭐 적게 늘어나더라도 30-40%는 무리 없이 늘어난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분양 세대가 그만큼 많이 뽑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 세대 규모만 보더라도 거의 이 전체로 따지면 2만 가구 정도가 일반 분양되게 되고요. 임대주택 세대만 하더라도 8천여 가구, 그리고 분양 세대만 하더라도 4만 6천여 가구니까 전체 세대 규모는 현재가 2만 6천여 가구면 재건축이 모두가 다 완료되면 5만 가구가 넘어가는, 이건 뭐 미니 신도시가 아니라 중대 규모 신도시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광교, 미사, 판교 이런 2기 신도시들이 가구수로 따지자면 3만 가구가 좀 넘는 3만에서 한 3만 5천 가구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규모인 점과 비교를 해도 이거는 절대 작은 정도 규모의 신도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업성으로 봤을 때도 모든 단지가 이렇게 100%를 초과하는 사업성을 보이는 데는 흔치가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 모든 단지가 재건축 사업성으로 훌륭하다. 또 모든 단지가 함께 진행하게 된다면 상당히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분석 결과 목동은 역시 목동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한번 유의점과 장단점을 살펴보시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존재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 학군이 좋기 때문에 연차에 비해서는 전세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의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 너무 급속도로 냉각되는 주택 경기를 붙잡기 위해서 규제 완화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재건축 관련된 규제는 상당히 빨리 풀어주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재건축 진행 속도에 대한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안 좋은 점을 좀 살펴보자면 굉장히 주택 경기, 건설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것은 뭐 대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목동의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재건축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장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그래서 분양성이 감소하고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건설 사업에 들어가는 많은 자금 그리고 비용 이런 부분들이 큰 폭으로 인상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계산했었던 뭐 건축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큰 폭으로 상향되면 당연히 이 사업성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보다도 더 어려운 점은 평당 뭐 5천대 이렇게 고분양을 하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분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감안을 해봐야겠죠. 최근에 우리가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물론 이제 현재 아주 초일기 단계인 단지들이기 때문에 분양장까지 고려하기에는 너무 먼 기간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단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이 목동 투자자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녀 교육이라던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냥 조금 대출을 끼고서 매입해서 오랫동안 눌러 살겠다. 언제까지? 자녀가 성인 될 때까지 눌러 살겠다. 혹은 그 이후까지 눌러 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장기간을 바라보는 투자용으로 상당히 좋은 투자처겠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들고요. 또 전세를 끼고서 미리 매입을 좀 해놨다가 나중에 들어가 살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겠죠.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투자 금액을 소요를 하거든요. 매매 대비한 전세가를 한번 살펴보면 갭 투자 금액만 10억이 넘어갑니다. 물론 단지별 일부 편차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장기 투자용으로 보시더라도 조금 더 이 갭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시기까지는 지켜볼 만한 필요도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성이 굉장히 좋고 또 지어지게 완공되게 됐을 경우에 효과도 클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는 반면에 첫 번째로는 대외 경기가 안 좋고 또 비용의 상승과 분양성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고 현금적인 여력을 잘 판단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가 많이 해제가 된 관계로 이제 재건축 단지들 분석도 지역별로 충분히 해볼 생각이니까요. 구독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이 좀 됩니다.